두 번째 주제는 화천대유 대 고발사주 대 화천대유입니다. 민주당 경선 토론회에서도 화천대유 의혹, 소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화두로 떠오르며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그 대목 저희들이 준비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야당 게이트다라고 하면, 그리고 우리 검경의 수사를 촉구하셨어요? 빨리 수사되는 것을 원하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성남시가 한 것이고 저는 성남시장이 아니고요. 경기도에는 이와 관련된 자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억울하시다면 빨리 이걸 털어버리는 게 본인에게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턱없이 많은 이득을 얻은 것은 당연히 국민들로부터 의아함을 받을 만하죠.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 성남시는 25억 원 투자해가지고요 5,500억 벌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일확천금이죠. 그건 일확천금이 아니라 공공회수 정책을 잘했다고 하는 겁니다. 국민들부터는 허걱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길래 화천대유는 대박나고 국민들은 독박 쓰는 구조가 됐냐. 제가 그 부정을 하거나 정말 단 1원이라도 부당한 이익을 취했으면 후보 사퇴하고 공직 다 사퇴하고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천대유 의혹 민주당 경선 내부에서도 문제 제기가 집중적으로 됐던 사안입니다. 먼저 이낙연 캠프의 김효은 대변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낙연 후보가 이것은 일확천금 사건이다라고 주로 문제 제기를 했던데 캠프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어제 이제 그 호남권 TV 토론에서 매우 이제 격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장동 관련해서 보면은 이낙연 캠프 측에서 먼저 제기한 적이 전혀 없다는 거를 먼저 전제를 하고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엊그저께 어제부터였나요? 이재명 지사 측에서 이 의혹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낙연 캠프가 문제를 제기하고 이것이 어떤 야당에게 좀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했고요. 심지어 어제는 어떻게 야당과 한 배를 타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어서 저희가 좀 황당하고요. 어쨌든 국민들 보시기에 부동산 개발로 인해서 매우 많은 이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당시 그러면 성남시장이셨던 이재명 지사가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 저희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낙연 캠프에서는 네. 어떤 점이 가장 의혹이라고 보십니까? 화천대유 의혹 중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이게 언론에서 많이 문제를 제기를 했고요.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이게 의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론도 보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그마한 회사가 특히 뭐 몇 개 안 되는 회사가 뭐 1,100배 수익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게 보통 우리 국민들의 정서상 이게 뭐 맞는 것인가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데 마치 저희가 무슨 야당과 좀 같은 뜻으로 공격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는 조금 무슨 과민한 것 아닌가 좀 그런 걱정도 해봅니다. 바로 답변 들어보죠. 이재명 캠프의 전용기 대변인. 네, 이번 대장동 개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건이 아니죠. 사실 그 이재명 성남시장의 최대 업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행정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원래 LH에서 개발하기로 했던 그런 땅을, 대장동이랑 땅을 이재명 시장이 당선된 이후에 이것을 공공과 민간이 같이 함께 개발을 하자. 그리고 그 이익분을 성남시에 모두 환원할 수 있게끔, 그래서 5,500억 원이라는 금액을 시민들의 품으로 안겨준 그런 사실 훌륭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 화천대유가 누구 것이냐 이런 공세를 펼치는 것이 이재명 캠프 입장에서는 아니 그 우리가 굉장히 잘한 사업이고 훌륭한 행정이라고 남고 있는 이런 사업들을 가지고 이런 정치적 공격을 할 수 있나, 이런 궁금증을 내비치지 않을 수가 없는 사건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와 캠프에서는 화천대유가 막대한 수익을 얻은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화천대유가 5천만 원의 자본금을 가지고 SPC 특수 목적 회사를 설립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사실 그 투자하는 방식을 잘못 이해하고 이렇게 그냥 의혹만 제기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자본금이 고투자금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 있어야 그 자산을 관리하는 회사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그 한국일보였나요? 뭐 다른 타 언론사를 통해서 그 화천대유 사장이 나는 어떻게 투자했고 얼마를 투자했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것들로 통해서 화천대유가 뭐
1100%의 뭐 수익을 냈다 이런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이재명 캠프에서 야당 게이트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화천대유와 관련된 사안들을 면면히 놓고 보면 결국 야당 정치인들과 굉장히 많은 밀착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재명 캠프가 화천대유는 우리는 상관없다라고 했던 것이 우리는 처음에 계약한 대로 5,500억 원이라는 이런 막대한 금액을 시민들께 환수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추가적인 금액이 추가 이익이 있다면 그건 민간에서 알아서 해라. 민간에서 알아서 나눌 수 있게끔 해라. 그건 우리가 모른다라고 해서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공격하는 것이라서 충분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들으셨듯이 민주당 경선 토론에서 이낙연, 박용진 후보는 집중적으로 의혹을 제기했고 이재명 후보는 이건 야당 게이트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대목 들어보시죠. 대장동 사업 관련해서는 제가 한마디로 개념 규정을 하면 국힘 게이트다. 제가 시장이 되고 나서 이거 공공개발로 다시 돌려야 되겠다. 너무 민간개발에 특혜가 많다. 공공개발하던 걸 왜 민간개발을 하고 거기에 국민의힘 국토위 소속 국회의원이 이걸 정부에 또 LH에 강요하다시피 해서 포기했기 때문에 이건 토건 비리자 곧 새누리당 게이트일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는 이건 나의 의혹이 아니라 새누리당 게이트다라고 화살을 야권으로 돌렸습니다. 윤석열 캠프의 김병민 대변인, 예. 야당 의혹이다라는 이재명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걸 두고 이제 물타기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면 국정조사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하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핵심적으로 야당 의원들이 들어가 있다면 그 의원들이 거기에서 어떤 역할인지 밝힐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드리고요. 중요한 내용들은 지금 앞서 말씀 주셔서 이재명 후보의 최대 업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들께서 이재명 후보에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면 이런 엄청난 또 다른 제2, 제3, 제4의 화천대유가 나오는 것이냐. 굉장히 본인이 했던 치적 사업으로 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설계를 바탕으로 엄청나게 1억 천금을 가져갈 수 있는 회사에 대해서 당연한 것처럼 치적으로 얘기했다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 훨씬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요. 화천대유에 관련된 내용뿐만이 아니라 천화동인이라고 관련된 SK증권을 통해서 투자한 회사들 여기에 천화동인 1호, 2호, 3호 등에 대한 사람들이 줄줄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하게 일부의 돈을 투자했을 뿐인데 적은 금액의 돈을 투자하고 나서 1억 천금의 돈을 가져가게 되죠. 왜 여기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는 한마디 말이 없습니까? 땅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화천대유에 특혜를 준 정황, 그리고 이 화천대유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어떻게 이런 일들에 들어갈 수 있게 됐는지 사업자 선정에 관련된 문제부터 당시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이던 시절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설계 자체 그리고 선정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를 밝혀보자는 국민들의 의혹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측이 분명히 답을 할 차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야당에게 화살을 돌렸지만 윤석열 캠프에서는 이 정책 설계 자체부터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야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문제 여야 모두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셈인데요. 홍 후보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이재명 지사가 비리 개발의 주체에 떳떳하면 특검 요구를 해가지고 한겨울만 조사해보자 인 거예요. 자기는 1원도 안 받았으니까 지 통장에는 1원도 안 들어갔겠지. 지 통장에 돈 넣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내가 대통령 되면 우리 당 관련자도 철저히 잡아놓을 거예요. 그 중심에 이재명 지사가 시정할 때 있어놓고 이제 와서 어떻게 국민의힘 게이트, 그 이재명 게이트야. 자, 홍준표 캠프의 여명 대변인님, 홍준표 후보는 무상연애 스캔들 대응하는 방법과 똑같다라고 비판했던데 자, 어떤 뜻이죠? 이재명 후보께서 야권 게이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이 대장동 개발권은 정말 성공적인 개발 성공 사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게이트라고 보고 계신 건지 아니면은 모범적 성공 사례라고 보고 계신 건지 우선 정말 국민들이 보기에 이해가 안 간다는 측면이 있고요. 우선 이 사업의 핵심은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시장의 승인과 관리 하에 3,500억이라는 공공개발 이익이 단 7명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간 사건입니다. 이건 엄청난 게이트인 거예요. 또한 어떻게 만들어진 지 한 달밖에 안 된 신생 회사가 1조 원에 해당하는 정말 한 지자체의 대개발을
독점적으로 가져갈 수 있었는지 특검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예. 밝혀야 할 상황이고요. 또 이재명 지사께서 단돈 1원 한 푼 안 받았다고 했는데 이거는 1원 한 푼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재명 지사와 관계성이 있을 수 있는 사람들, 지금 언론에서 지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계좌 추적을 해서 자금 흐름을 봐야 하죠. 알겠습니다. 자, 야당에서는 두 캠프 모두 다 특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 있으면 특검에 응하라. 이재명 캠프의 전용기 대변인. 네, 하나하나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수사 받겠다고 후보가 본인 직접 말씀을 하신 바 있고요. 수사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 오히려 이재명 캠프에서도 이 화천대유와 관련된 문제는 다 업고 가야 된다. 모두가 국민들께 공개하고 가야 된다라는 부분은 동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에서 할 개발이 지금 5,500억을 저희 성남시가 환수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 1조 5천억 정도의 사업이 대장동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민간에서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로지 1조 5천억 원이라는 그 천문학적인 금액이 모두 민간에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토건 게이트가 있었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관련된 사안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 방금 홍준표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한 달 만에 생긴 회사가 어떻게 뭐 천몇 배 수익을 올릴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투자와 관련된 지식이 좀 없이 하는 주장에 지금 다시 동의를 하시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그 성남시에서 추진했던 대장동 사업은 하나은행 컨소시엄이라는 SPC에서 추진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SPC에서 추진을 할 때 특수목적 회사기 때문에 자산관리 회사가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자산관리 회사가 없으면 사업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하나은행 컨소시엄에서 성남μέτ들을 만들었고 성남맷들이 자산관리 회사로 그 화천대유를 선정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왜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리고 왜 수의계약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수의계약한 게 아니고 세 개의 금융권 회사가 들어왔는데 명확하게 심사를 거쳐서 뽑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왜 뽑았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이런 토건 게이트, 토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로비가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아시다시피 일주일만 심사위원 명단이 공개되면은 바로바로 로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수천억대를 받고 예. 그 뇌물로서 구속을 당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발언 좀 줄여주시죠. 예, 성남에 있는 대장동 같은 경우에도 이미 그 국민의힘 신모 의원의 동생께서 실제로 뇌물을 받고 구속이 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네. 듣고 또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새 캠프 중에서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네. 자, 먼저 이낙연 후보. 네. 저는 이제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밝히려는 그런 의지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러니까 그 당시 뭐 부동산 개발에 관해서 국민들이 잘 뭐 지식이 짧고 모른다 이렇게 설명하시기보다는 사실 국민들 잘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공공 그 회수로 이익을 얻었다고 하셨는데 남들 보기에는 왜 민간들이 저렇게 많은 이익을 가져갔고 뭔가 그러면 당시 성남시가 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뭔가 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왜 이게 민간이 100% 한 게 아니라 어쨌든 성남시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라는 공공의 주체가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이 의혹을 털고 가는 거고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지금 이런 것들이 그냥 국민들한테 좀 밝혀서 경선 과정에서 우리가 다 이걸 털고 가자. 그래야만이 본선에서 우리 민주당이 이길 수 있다.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요. 예. 네. 자, 이번에 윤석열 캠프 김병민 대변인께. 전용긴 의원님 얘기를 잘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 겸 반론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얘기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자산관리 회사가 없으면 이 사업에 참여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분명하게 경쟁 입찰을 통해서 세 곳의 컨소시엄이 참여를 합니다. 여기에 성남의뜰만 유일하게 화천대유와 같은 자산관리 회사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선정이 됐고 나머지 두 곳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 내용을 미리 사전에 알았던 것 아니냐? 아니면 이 두 곳의 회사는 참여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애당초에 선정이 불가능한데 왜 자산관리 회사를 끼지 않고 들어왔는가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수의계약을 얘기하면서 수의계약이 없었다고 얘기했지만 화천대유라고 하는 회사가 땅, 부지를 싸게 매입하는 과정에서의 수의계약으로 수천억대 이득을 본 상황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분명하게 다시 한번 묻고 싶고 세 번째는 화천대유뿐 아니라 화천대유의 현직 언론인이 관계가 돼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화천대유를 설립하면서 부동산 개발에 대한 경험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언론인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를 설정하고 나서 여기에 불과 아주 작은 금액을 소액을 투자하고 수백억 대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들을 보상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천화동인에 대한 세 가지 이 내용들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면 국민들께서 진짜 문제가 없는 건지를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지금 제가 좀 정리를 하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리고 야당에서도 화천대유라는 회사에게 불거진 특혜성 시비에 대해서 질문을 주고 계십니다. 과연 한 점의 특혜도 없었는가? 전윤기 대변인님. 예,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당첨이라고 하죠. 이렇게 선정이 된 이유는요.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남 시민들한테 이만큼은 우리가 돌려드리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선정이 된 것이고요. 그것에 이제 화천대유는 자산관리회사가 끼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화천대유가 땅 산 거 가지고 말씀을 주시는데요. 싸게 산 거? 예, 싸게 샀다라고 사실 보기도 어려운데 이때 땅 사기 전에 우리 국정감사 회의록을 보면 신영수 그때 국민의힘 의원께서 그러십니다.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민간하고 경쟁하지 말고 LH가 포기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에 이미 화천대유에서는 이 대장동과 관련된 땅을 매입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당시에는 화천대유가 없었지만 화천대유를 설립하려고 했던 천화동인과 관련된 관계자들이 그 땅을 지속적으로 사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이후에 공공의 로비를 해서 이것을 공공개발 말고 민간개발로 돌린 것이고요. 사실 그 방금 말씀드린 천화동인과 관련돼서 화천대유에 지분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분이냐면 그 신영수 국회의원의 친동생과 함께 구속된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 몇 명이 함께 구속당해서 그 전에 충분히 뇌물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시장이 이것은 민간으로 투자했으면 더 이상의 토건 게이트가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공공이 개입을 해서 이것을 막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지적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럼 천화동인에 들어가 있던 인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 이 작은 금액을 투입하고 막대한 금액을 가져갔던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십니까? 그 작은 금액이 아니고요. 이미 그 화천대유 대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투자 금액 5천만 원이고 본인은 350억 이상의 투자를 했다라고 그 내용은 밝힌 화천대유 바 얘기고요. 있습니다. 천화동인에 네. 화천대유에 들어갔던 돈 말고 천화동인의 1호부터 7호까지의 소액의 자본을 투입해서 여기에 막대한 금액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화천대유 설립자와 특수관계로 있는 사람들로 추정이 되고 있는 사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처음에 토건 세력들이 처음에 이재명 지사가 민간으로 돌리면서 자르려고 했던 토건 비리 세력들이 다시 한번 부활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개발로 이루어질 것을 민간개발로 돌려서 어떠한 특혜라도 받으려고 했다가 뇌물을 주고 받고 하면서 구속의 과정까지 거쳤던 것이죠. 사실상 비정상적이게 부분에게 행사했던 부분은 사실 이재명 후보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과 관련돼 있는 화천대유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답변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특혜는 없었고 이재명 캠프에서는 화천대유는 오히려 야당과 밀접한 회사가 아니냐라는 반론을 제기해 주셨고 야당에서는 이게 어떻게 야당과 밀접한 회사일 수 있겠냐라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세 캠프 모두 충분히 발언을 쓰셨고 홍준표 캠프에서 아직 발언권을 안 쓰셔서 여명 대변인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방금 전 대변인께서도 계속 이재명 지사의 논조와 같이 국민의힘 게이트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하지만 지금 이 대장동 게이트의 시작점, 이거는 성남의 뜰과 화천대유 그리고 천화동인을 말을 하는 것인데 보세요. 성남의 뜰과 화천대유, 천화동인 주소지가 같습니다. 또한 화천대유에 우리 이재명 지사가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을 벗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마지막 표를 던졌던 그 대법관이 이 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있습니다. 지금 아마 이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너무 복잡하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저는 이 문제는 이재명 지사가 특검을 받으시면 되는 문제이고요. 방금 우리도 조사를 받을 거다라고 했는데 이재명 지사의 행동은 이 문제에 의혹을 제기한 우리 원내대표 그리고 윤창현 의원 그리고 장기표 전 후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걸 계기로 이 문제, 이 의혹이 밝혀질 것이다라고 물타기를 시도하고 계신 것이 지금 형국입니다. 자, 권순일 대법관이 이재명 당시 후보에게 유리한 선고를 했는데 어떻게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가 있냐, 특수관계 아니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그 많은 법조인들이 화천대유 간 거는 사실이죠. 근데 그 권순일 대법관이 어떻게 갔는지도 사실 저희도 의혹으로 보고 있고 이것 또한 수사를 해야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화천대유와 관련된 사람은 여당에 오히려 있는 것이고 야당에 훨씬 많았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신영수 국회의원의 전 동생과 함께 구속돼 있는 그분이 뇌물을 받았거나 뇌물을 줬기 때문에 구속돼 있는 부분도 화천대유와 관련이 있었고요. 곽성도 국민의힘 의원이 그때 당시에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이었습니다. 민정수석의 아들이 화천대유에 근무하고 있었던 것이고 원유철 국민의힘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미래한국당이라고 하는 비례대표를 관장하는 당의 대표를 내려놓자마자 화천대유에 간 것이죠. 차라리 여당보다는 야당 게이트가 확실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알겠습니다. 우리 그 대변인께서 해주신 말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성남의뜰과 주소가 같다 말씀해 주시는데요. 성남의뜰 같은 경우에는 SPC 특수 목적 회사입니다. 당연히 주소가 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 페이퍼 컴퍼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대법관이 네. 화천대유로 간 것에 대해서는 이재명 캠프에서도 의아하다라는 말씀으로 맞습니다. 네. 자, 발언 시간은 저희가 좀 지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각 캠프에게 발언권 드리고 있습니다. 이슈가 계속되니까요. 각 캠프에서는 적극적으로 발언권을 이용해서 추후에도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당에서는 방금 들으셨던 것처럼 고발 사주 의혹을 덮기 위해서 이 의혹을 제기한 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고발 사주라고 굉장히 큰 그리고 정말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덮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윤석열의 국기문란 사건을 덮으려는 야당의 그 꼼수에 넘어가는 것 아닌가. 전적으로 맞습니다. 윤석열의 이제 고발 사주 사건을 덮었고요. 윤석열의 검찰이 저를 정말 탈탈 털었고 이 사건이 있을 당시가 박근혜 정권 당시인데 그게 문제가 있었으면 제가 살아남았겠습니까? 자, 윤석열 캠프의 김병미 대변인께 묻겠습니다. 지금 추미애 후보나 박주민 의원이나 이재명 후보는 이건 윤석열 캠프의 고발 사주 의혹을 덮기 위한 물타기가 아니냐라는 지적이에요. 어떻습니까, 입장? 박지원 국정원장이 정치 개입을 덮기 위한 의혹이냐 이렇게 반론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박지원 국정원장이 제보자인 조성원 씨를 만났다는 얘기들이 뉴스에 회자되기 시작하죠. 조성원 씨가 나와서 언론에 얘기했던 진실과는 전혀 다르게 추가적인 만남이 또 있었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 박지원 국정원장과 제보자 조성원 씨가 만나기 전 여기에 나타났던 여러 이미지 파일들이 대량 다운로드 됐다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윤석열 후보 측의 고발이 들어갔고 공수처가 이 고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박지원 국정원장에 대해서 진실성 있게 수사에 착수하고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재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단체로부터 이 고발 사주 논란에 관련된 고발을 받자마자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윤석열 후보를 피의자로 입건했던 게 문재인 정부 공수처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어나게 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 사건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규명 없이 야권의 유력한 대권주자 윤석열 후보를 끌어내리고 했던 일들의 진실이 사실은 하나둘씩 더 드러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들 다 밝히지 못한 점이 오히려 캠프 입장에서는 안타깝고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자, 자연스럽게 고발 사주 의혹으로 이슈가 이어집니다. 과연 이 고발 사주 의혹 수사 상황은 지금 어떨까요? 함께 보시죠. 공수처에 이어서 중앙지검도 고발 사주 수사 총력전. 서울중앙지검이 대검찰청 감찰부를 압수수색한 바 있고요. 최근 특수부 검사 등을 추가 투입해서 12명의 규모로 늘었습니다. 고소장 접수 하루 만에 직접 사건 배당한 사건이고요. 수사팀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수사팀 규모는 유례없는 수준이다. 어떤 현안 사건 수사보다 많은 인력이 투입됐다라고 현재 수사 상황을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자, 홍준표 캠프의 여명 대변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의 토론회 과정 중에서 하태경 의원이 홍준표 후보를 향해서 박지원 국정원장의 이른바 연루 의혹에 대해서 왜 유독 홍준표 후보만은 말을 아끼느냐라고 지적한 바 있고 조금 전 윤석열 캠프 김병민 대변인의 주장도 비슷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 있습니까? 저희는 우선 이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요. 윤석열 후보 그리고 윤석열 후보를 포함한 당사자들이 당과 분리해서 이 문제를 조속히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확히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참 경선 중인데 자칫하면 이 여권의 공격으로 우리 당 전체가 이 경선 와중에 정책 검증을 하고 각 후보자의 역량 검증을 해야 할 시기에 마치 정치 공작 당인 것처럼 프레임이 씌워지기 직전이거든요. 빨리 조속히 윤석열 후보 측과 또 연관된 분들이
당과 분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권에서는 이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누가 먼저 하실까요? 네, 제가 먼저. 전윤기 의원. 예. 이 고발 사주 의혹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얼마나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정치적 물타기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전에 김병민 대변인께서 말씀 주셨는데 박지원과 관련된 내용도 말씀해 주셨는데 박지원 국정원장을 가지고 가는 것조차 물타기로 보이고요. 사실 조성은 씨가 차를 뭐를 타고 집은 얼마나 좋고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진짜로 메신저를 공격해서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지울 수 없고요. 홍준표 후보께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저도 영화 내부자들에 보면 메신저를 공격해서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낙연 캠프의 김영훈 대변인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을 보면은 이것도 되게 단순하잖아요. 당시 작년에 검찰총장이 누구였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었고요. 그 가장 핵심이라는 손준성 수사정보 정책관이 있고 그 다음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손준성, 김웅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라진 무대에 갑자기 제보자 조성은 국정원장 박지원이 등장을 했고 고발 사주가 제보 사주로 이렇게 둔갑을 했습니다. 이거는 윤석열 캠프 쪽에서 정치 공작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당이 정치 공작을 한다고 얘기했지만 정치 공작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사실 역공에 나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상승세가 꺾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그동안의 윤석열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실망들 그리고 홍준표 후보의 부상이 이렇게 같이 간 결과적인 것이지 이것이 무조건 어떤 외부의 역공이다, 정치 공세다 이렇게 볼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새 캠프가 윤석열 캠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병민 대변인께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고발 사주가 진실을 규명되려면 고발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고발장에 쓰인 작성자가 있어야겠죠. 고발장이 어디에 있는 건지 그 작성자가 누구인지 확인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건을 찍어서 건넸다라고 추정되고 의심되는 손준성 검사가 이를 부인하고 있고 받았다는 김웅 의원조차도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이 시작됐던 제보자 조성은 씨의 제보, 뉴스버스의 보도에서 이 내용이 시작되는데 조성은 씨와 김웅 의원이 주고받았던 그 대화방의 모든 내용이 진실이 들어있겠죠? 그런데 왜 제보자 조성은 씨는 김웅 의원 간의 대화방 내용을 폭파시킨 채로 경찰이 휴대폰을 내면서 여기에 대한 수사 협조를 했겠습니까?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내용들을 완전히 망가뜨려진 채로 정치 공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지금 다 윤석열 후보와의 연관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도대체 윤석열 후보와의 연관성을 찾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적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손준성 검사가 윤석열 후보와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몰랐을 일이 없다라는 주장이라면 그동안 숱하게 얘기했던 것처럼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났던 청와대 숱한 비리 속에 대통령이 몰랐을 일이 없다로 주장할 수밖에 없게 되는 내용인데 한 가지 더불어민주당의 토론회 과정에서 진실이 나오게 됩니다. 추미애 장관이 손준성 검사와의 관계, 유인 문제를 얘기하면서 청와대에 엄호가 있었다. 여권, 이낙연 당시 대표와의 대화 속에서 여권을 지칭하면서 여권에 엄호가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청와대가 엄호하고 여권이 엄호했던 손준성 검사가 야당이랑 공모해서 고발 사주를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지를 또한 함께 묻습니다. 자, 이번 논란에 있어서 또 하나의 논란거리는 제보자의 제보의 신빙성 논란입니다. 야당에서는 특히 제보자 조성은 씨의 제보 내용이 신빙성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은 씨가 여러 번 말을 번복했다라는 점을 들며 제보자 조성은 씨로부터 시작된 이 의혹이 과연 신뢰할 수 있는 의혹이냐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조성은 씨의 재산과 채무 논란입니다. 함께 보시죠. 자, 본질적인 의혹과는 결이 다르지만 이 또한 제보자의 제보 신빙성 논란 중에 한 축으로 정치 현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하기에 이 대목도 짧게 짚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조성은 씨의 알려진 자산 내용은 2019년 9억 5천만 원 자금으로 올마이티 컴퍼니를 설립한 걸로 알려지고 있고 서울 용산의 고급 아파트에 입주했고 지난해 고급차를 그리고 올해는 고급 수입차 M을 리스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선닷컴 등의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 세금으로 대출을 운용하는 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15년 창업기업 지원자금 명목으로 7천만 원을 대출했는데 현재까지 조성은 씨로부터
회수된 액수가 900만 원에 불과하다라는 내용이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조 씨는 상환 가능한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차와 집은 다른 사람의 재산일 것일 수 있어서 추가로 파악할 예정이다라는 내용도 현재 보도로서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윤석열 캠프의 김병민 예. 대변인님, 이 내용 등이 윤석열 캠프에서는 상당히 좀 의혹이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진실을 밝혀야죠. 조성은 씨는 단순한 제보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요 정당에서 비상대책위원을 지내고 또 지난 2020년 총선에서는 미래통합당에서 선대위 부위원장을 지냈던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으로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제보 사건에 또 다른 의혹, 배후가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국민적 의혹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이 자산에 대한 증식 문제에 궁금증이 커지고 또 분명하게 정부에 갚아야 될 그러한 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고가의 외제차 등에 대한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국민적 궁금증과 의혹에 대해서는 조성은 씨가 신속하게 사건을 규명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이 또한 사실 메신저 공격으로 해서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조성은 씨의 신빙성을 따지기 위해서 이런 조성은 씨의 빚, 채무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차량, 그다음에 집 문제를 가지고 오는 것 같은데 이미 그 텔레그램은 지웠다 하지만 이것은 포렌식 검사를 통해서 다 모두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은 씨는 이미 휴대폰을 공수처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부인하고 있는 것이 나는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한번 다시 김웅 의원의 기자회견을 보면은 저는 그때 당시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일관하고 있는데 한 언론을 통해서 나온 것이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실명 판결문은 판사나 검사 그리고 본인만 볼 수 있습니다. 열람할 수 있는데 검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손준성 검사는 본인이 열람한 적이 없다라고 하나 언론을 통해서 나온 것이 손준성 검사의 같은 팀원이 이 실명 판결문을 열람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윤석열 후보가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실 윤석열 후보가 시켰으면 이거는 정말로 큰 문제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시키지 않고 손준성 검사가 정말로 윤석열 후보를 향한 충성심에 했던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윤석열 후보는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에 지휘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에 대해 손준성 검사는 내가 작성하지도 전달하지도 않았다라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라는 입장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